지금 제가 보면 슈퍼컴퓨터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 암산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11은 22 이런까지 돼도 6234 곱하기 7269 이렇게 요발투를 하잖아요. 그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주판 없이 암산으로 그 자리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 당시 그 70년대라서 컴퓨터가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 초기 모델이라서 그 게임이 그때는 인간이 안 됐겠죠. 1950년대, 40년대, 50년대 애니악부터 이렇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인간 암산하고 컴퓨터하고 계산기 컴퓨터하고 시합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판에 인간이 이긴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한 거죠. 이게 인간이 컴퓨터한테 이긴 첫 판인데 마지막 판이라고. 그렇죠. 지금 보면. 이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실제 있었던 자동차나 컴퓨터나 알파고가 지금 똑같은 비유잖아요. 근데 그때 신문에 보면 뭐 인간의 자존심이 뭐 이런 얘기를 뭐 신문이란 걸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지금 그런 기사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면 그게 상식이 돼서 거기서 그때 체스 챔피언이 졌을 때도 난리 났었잖아요. 인간의 자존심이 인간 자존심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수업이 첫 번째는 컴퓨터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미래인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하고 관련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 알파고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아주 기초 지식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공학학교 교수님 책에서 따온 거예요. 제가 빨리 읽어보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알파고와 인공지능. 알파고는 중앙 처리장치 1002개와 그래픽 처리장치 176개로 계산되어 실행되는 슈퍼컴퓨터였어요.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란 말은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존 메카시 교수가 처음 사용했죠.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의 핵심은 추론과 탐색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문제를 푸는 인공지능 연구는 70년대까지 이루어졌지만 90년대 초반까지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근데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인터넷이 등장하고 세계가 뒤집어졌죠. 이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 인공지능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산 핸드폰이 폴더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 어린 친구들만 손들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대 차이가 난 거예요. 폴더폰하고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게 접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 학생들 세 분인가 네 분이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저 학생들이 나중에 할머니가 되면 손녀나 손자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할머니,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어렸을 때 스마트폰 없었을 때도 살았었어? 그럼 저는 지금 제 딸은 아직 애가 없지만 걔가 물어보면 살았지. 여기 대부분 다 사셨죠? 근데 폴더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그게 인공지능이라서 터치폰으로 바뀐 이후에 늦게 태어난 세대는 그거부터 사거든요. 근데 그 전 세대는
핸드폰이 없다가 폴더폰을 샀다가 그게 정확히 대한민국에 상용화된 게 98년, 사실은 99년.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제가 98년에 유학 가서 2007년에 돌아왔거든요, 프랑스에서. 근데 98년에 제가 갈 때 제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삐삐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억이나 나세요? 여기 친구들은 삐삐가 뭔지 응팔 같은 게 있어서 알겠다? 응사 같은 거 보니 삐삐였는데 그 다음에 98년에 만에 99년에 한국에 다니러 왔어요. 방학 때. 그래갖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삐삐를 치려고 하니까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이니까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집 전화번호 막 외우고 있었으니까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그 친구 어머님한테 제가 여기 왔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도 연락이 안 되니 오거든 전화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해갖고 걔네들을 만나가지고 그게 사실은 1년이라고 하지만 1년 좀 안 돼. 11개월인가 10개월 되거든요. 그래갖고 만나서 얘기했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삐삐 쳤더니 한 명도 안 되더라. 근데 걔들이 박장대소를 하는 거야. 그게 1년이 안 됐거든요. 10개월인가 밖에 안 돼. 근데 박완서 선생님 소설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그 산이 거기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 원래 논이었잖아요. 여기 아마 뭐 밭이거나 했겠죠. 이거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 빌딩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원래 저같이 처음 온 사람은 여기가 원래 있는지 알지만 여기 원래 계시던 분은 여기 그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박완서 선생님 소설이 그거거든요. 그 언덕이 그때 거기 있었나? 그래서 그 1년 전 얘기인데 삐삐라는 걸 자기가 사용했다는 게 완전히 지워져 있더라고요. 저보고 프랑스 촌놈이라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98년, 98년도에 있었어요. 삼성 애니코를 삼성 다니는 제 친구가 98년에 들고 다니는 걸 봤거든. 2월 달에. 그리고 제가 4월에 간 거예요. 그리고 99년에 돌아오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스마트폰이 아니죠. 핸드폰으로 바뀌어있는 폴더폰. 근데 그게 너무나도 오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이 지금 인류의 정의가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만 년 전부터는 진화가 없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8만 년 전에 태어난 애를 데려다가 여기서 키우면 우리하고 똑같이 돼요.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차이가 없는 그거 그때부터 뭐 인간이라고 많이 부른다면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통신수단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썼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이게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수만 년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자기 생전에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지금 세대차가 나는 거죠. 스마트폰이 첫 번째 핸드폰이었던 사람. 요 젊은 사람 네 분만 손을 드는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안 돼서 못 사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지금 예외로 하고. 저는 2007년에 첫 번째로 핸드폰을 샀거든요. 유학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 와서 처음으로 샀는데 그때 폴더폰 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꾸는데 저는 그 망가지면 바꾸려고 계속 썼는데 안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철학을 하니까 그게 한국의 철학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건데 거의 모든 분들이 저한테 농담처럼 얘기를 하세요. 아, 역시 철학을 하시니까 폴더폰을 쓰시는구나.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절대 안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TV나 냉장고나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망가져서 바꾸는 경우가 뭐 없지 않지만 사고 나서 바꾸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새 모델 나와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 문명의 패러다임이나 속도 변화 자체가 이 구글이나 아이폰이나 삼성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꼭 나쁘게 볼 필요도 없지만 과연 꼭 좋은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일단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인터넷이 등장했고 검색 엔진이 발달해서 이에 따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서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 스스로가 학습을 수행하는 머신러닝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방식이에요. 알파고도 이런 머신러닝 기술 중에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과 심층 신경망이 결합된 알고리즘이 합체되어 있어요. 복잡한데 한번 그냥 읽어만 볼게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유망한 것인가를 분석하면서 검색 공간에서 무작위 추출에 기초한 탐색 트리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둬요. 이 탐색은 플레이아웃에 기초하며 각각의 플레이아웃에서 무작위 선택을 통해 게임을 끝까지 마치게 되고 각 플레이아웃의 최종 게임 결과로 노드에 가중치를 두어 이긴 선택을 다음 플레이에서 선택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파블로프의 개 강아지처럼 주인이 던진 공을 잘 몰고 오면 뼈다귀를 하나 주는 식으로 생명체는 아니지만 가중치를 줘서 알파고가 딱 이 원리죠. 이긴 수를 1초에 몇백만 번씩 연산을 해가지고 그걸 이세돌이 한 번 이겼다는 건 정말 엄청난 그 알파고 수라는 말까지 생겼죠. 저게 인간이 들 수 없는 수인데 누구나니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바둑의 수의 그 유한계의 수의 바깥을 알파고는 기계니까 준 거죠. 사람이면 그런 짓을 못하죠. 그게 지인은 그러니까 자기 인식의 바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니까 둘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코끼리인가 그런 동물을 이렇게 묶어서 기르면 걔가 그 목줄의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되면 그 목줄을 그 코끼리가 그냥 뽑으면 되는데 그 뽑을 생각을 못하고 계속 그 매여서 산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 줄을 풀어줘도 걔가 그 선 밖에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왜 못 나가? 생각해보니까 그 코끼리가 저예요. 어렸을 때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정신의 끈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물질적 끈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묶여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정신의 끈은 못하게 해놓고 나중에 해도 돼라고 했을 때 그거 없이 내가 사는 거에 편안하게 돼 있으니 사실은 남들이 보면 그게 나를 얽어매는 감옥 같은 그물 같은 건데 그걸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80년에 우리나라 통행금지가 없어졌잖아요.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젊은 학생들 이해해 주세요. 80년 통행금지가 없어졌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밤 12시 넘어서 다니면 실제로는 다니죠 가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녀도 되나? 경찰들이 뭐라고 안 하나?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 조건화가 돼서 어렸을 때 못하게 하면 그걸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괜히 불안하고 뭔가 죄책감?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파고가 사장님이 되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알파고가 사장님이 되면 그 기계의 인간이 노예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게 그게 너무 굴욕적이고 끔찍한 세상이고 무섭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은 매트릭스나 사실은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뭔가 토탈 리콜이나 영화들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 영화들은 보면 뒤에 꽂아요. 그래서 빨간 액 먹을래? 파란 액 먹을래? 했을 때 파란 액 먹는다고 하면 영화가 그냥 끝나니까 빨간 약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약을 먹으면 이걸 꽂아. 그럼 그때부터 현실하고 매트릭스가 진짜 골짜기 픽션하고 이게 불교적 세계관으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하는데 현대 물리학하고 그 영화 그게 섞여가지고 나중에 보면 왜냐면 관찰자도 그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 픽션인지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 영화 1편이 이제 걸작이지만 3편까지 나왔으니까 3편까지 다 보면 그 되게 헷갈리는데 그게 되게 끔찍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이걸 꽂으니까. 혹은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 그 영화들 SF 영화들이 있잖아요. 거기 엉터리들도 많지만 인터스텔라 같은 거는 물리학자들 불러갖고 한 거라서 그 거기 나오는 블랙홀 장면이 물리학자들도 보면서 와 저렇게 구현했구나.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블랙홀 사진도 하나 공개됐죠. 근데 그 머리에 꽂는 건 내가 세뇌당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알잖아.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래서 바꾸려고 해요. 근데 어렸을 때 세뇌당한 건 이 꽂혀있지가 않아서 칩이 안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세뇌당해서 남의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이라고 내가 믿잖아요. 내가 하는 생각 중에 내 생각이 진짜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견이 거의 대부분 TV나 신문이나 책에서 본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닌 분 계세요? 여기 정치적 의견이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주변 분들하고 비슷하잖아요. 나는 내 주변에 나만 외따로 떨어져서 되게 외로워. 진주에서. 이런 사람은 약간 독립적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미디어나 책에 있을 거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사실 그게 자기 생각을 각자 하는데 결과가 우연히 똑같다기보다는 이 인신론적 장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옷 제가 고른 거거든요. 이 머리 스타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저 나이 때에 저 같은 직업에 저 같은 학력에 저 같은 성별에 저 같은 사람이 강의 오면 3분의 1은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건 제가 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가서 저의 음악 스타일, 제가 이제 락 음악 평론가라서 음악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의 음악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제가 고른 거거든요. 순전히 사실은. 근데 그게 제가 고른 게 아니라 한국에서 고를 수 있는 그 풀이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제 레고를 조합해갖고 저는 말을 만들어서 이게 궁극은 레고인데 나는 말을 만들었고 너는 사자를 만들었고 너는 집을 만들었고 너는 기차를 만들었네? 이렇게 다른 걸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 레고 회사가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제 생각인지 아주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렇다고. 자, 그래서 뭐 복잡한데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4번 자, 여기 한번 읽어볼만 하네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계가 스스로 환경을 스스로가 포인트죠. 감지하고 학습이 가능한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스마트형 기기에서 지능형 기기, 인텔리전트 앤 오토노머스 기기로 변신할 수 있는 열쇠가 돼요. 이런 기계 학습이 발전할수록 로봇, 무인자동차, 사물 인터넷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사물 인터넷이 장착되면 뭐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내가 자주 주문하는 그게 뭐 말을 안 하겠지만 어디나 어디에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유가 떨어질 때가 되면 미리 알아서 주문해요. 내가 특별히 그걸 풀지 않는 이상. 지금 냉장고는 거기까지 사실은 갔는데 그게 이제 그 원치 않는데 주문이 될 수가 있고 해서 아직 그렇게 상용화는 안 됐는데 금방 되겠죠. 그래서 가상 비서 등의 지능형 기기들이 완벽한 스마트 기기로 바뀐다는 것인데 기기들이 인간과도 감성을 교감하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목된다면 영화 그녀에서처럼 이 그녀라는 영화 참 잘 만든 영화죠. 운영체제와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쓰지는 않는데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공학하시는 분은 뭐 잘 아시는 건데 튜링 테스트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상대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게 해요. 이제 그 목소리로 하지 않고 목소리 해도 되는데 원래는 옛날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 거라서 목소리를 안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번역기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사람인지 번역기하고 대화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할 때하고 기계하고 대화할 때하고 사람하고 할 때는 그 얘기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맞춤법이 좀 틀릴 수는 있어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 않아 하는 생각은 보통 안 들죠.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면서 상대하고 하면서 이게 지금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나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드셨죠. 근데 그 상대가 만약에 나는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는데 반응이 자연스러우면 사실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 반응 체계가 사람이 느낄 때 기계하고 했다는 느낌을 못 받으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널 판타지 같은 영화 처음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 주인공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날리면서 막 하는데 그게 실사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그래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영화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보면서 와, 그 여자가 너무 이뻐 막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막 1초 정도 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랑에 빠지면 안 돼. 저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소머즈나 원더우먼, 이게 너무 옛날 얘기지만 그러니까 실사 드라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뭐 태연이나 이게 제가 아는 최고 황소연이나 이런 새소년 리더 같은 친구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게 사람이고 내가 만날 수 없겠지만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혼자 좋아하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만화 주인공 캔디 혹은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주인공 애니메이션 미야자키가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한테 너무 좋아 만나보고 싶어.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와 만화 주인공이다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 나 만화 주인공과 사랑에 빠졌다는 게 비유로는 할 수 있어도 제가 무슨 김태희나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할 때는 그게 현실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빠지는 건데 파이널 판타지의 그 주인공이나 그냥 캔디라고 하죠. 미녀와 야수의 그 여자 주인공한테 사랑에 빠지는 건 이거 근본적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실제 존재하는, 그러니까 죽은 오드리 헵번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지금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하고 허가 이 주인공이 이거 스포일러니까 막 말하면 안 되죠. 자 마지막에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5번까지 읽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알파고가 바둑돌로 위치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정책망이라는 신경망과 가치망이라는 또 다른 신경망의 결합에 이루어졌어요. 정책망은 다음에 바둑돌을 어디에 둘지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고 가치망은 그야말로 가치, 상대를 예측해서 그 승률이 높은 걸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초기 조건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알파고 밑에 셋째 줄, 알파고는 총 13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정책망을 사용해서 바둑 서버에 등록된 3천만 개의 바둑돌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훈련했어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과거 44% 수준에 머물던 인공지능의 예측 확률을 57%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강화학습을 통해서 셀프 대국을 벌여서 분석 능력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또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거 맨 밑 마지막 줄 5번에 어쨌든 2020년에는 인간 통제를 받지 않은 자립형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전체 경제의 5%를 차지할 거예요. 지금 2019년이죠. 3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로봇 상사를 모시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 보셔요. 4번 인터넷이 나왔고 8번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차이. 인간의 뇌는 10에 11승 되는 세포와 10에 15승이 되는 시냅시스가 연결되어 있죠. 전두엽의 신경세포를 바꾸게 되면 성격과 행동도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 그 행동에 폭행이나 살인까지도 인식시킬 수가 있어요. 즉 실은 인간도 자유의지가 없다는 의미. 뇌 해마를 도려내면 5분마다 기억장치가 리셋돼.
이걸로 만든 영화가 메멘토죠. 메멘토가 5분마다 기억이 사라져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문신으로 새겨놓거든요. 근데 문신으로 새겨놨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번 볼 때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나 상황 정보만을 기억하게 되면 기억 정보는 압축되어 키워드 단위로 기억해요. 따라서 시간이 흘러 기억된 정보는 키워드와 키워드만 꺼내면 되고 그 키워드의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른 정보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 마지막 그 같은 여기서 신기하게도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 두뇌에서 기억하는 곳과 상상하는 곳이 같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다 부위가 다르잖아요. 활성화되는 피가 몰리는 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제 결론인데, 인간의 뇌의 기억과 생각 등 시간과 공간이라는 벡터의 어떤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서 그 안에서 만드는 휴머니티 얘기가 아닐까 싶다. 그 그물을 네트워크라고 하니 네트워크의 정점에 결국 사람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휴먼 네트워크가 기계 네트워크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미래의 시공 변화에 다양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역으로 기계 네트워크에 휴먼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그냥 카카오톡이고 메일이고 페이스북이고 트위터예요. 휴먼 네트워크하고 기계 네트워크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한 작년쯤에 제가 만든 글인데 따가 책에서 모은 건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보충을 좀 했죠. 1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게 너무 구석기 시대 얘기처럼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정보량이나 기술이, 과학은 그대로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20세기에 가장 가격이 많이 내린 제품이 컴퓨터거든요. 1억 배 이상 내렸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만든 ENIAC이 제 스마트폰 기능의 1000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당시 가격이 수십조, 수백조였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가격이 1억 배 이상 떨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능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억이라는 것도 기계가 담당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결론도 가질 수 있어요. 10번 특이점. 산업혁명 때 나온 기계는 수동적이어서 사람이 기계를 개선해야 했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특이점, 싱귤러리티, 싱귤러 포인트. 지금도 어느 정도 사람이 해줘야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기계가 딥러닝 특이점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요. 한마디로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 곧 철학을 하게 되면서 인간을 따라잡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대략 이때를 2045년에서 늦어도 70년경에는 일어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세포를 가진 생각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느꼈을 때 인간하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기계가 2045년, 2070년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인류 역사상 불의 탄생이나 뭐 정착이나 농경이나 신석기, 구석기, 마제, 타제 이것도 엄청난 일들인데 뭐 사람들은 자기 시대가 제일 엄청난 시대라고 말하니까 이것도 과장이겠지만 인간은 여태까지 인간하고 대등하거나 심지어 더 우월한 특정 영역에서 더 우월한 존재하고 산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인간이 만든 존재가 그렇게 돼서 같이 사는 날이 제가 무슨 병이나 사고가 안 나면 저 죽기 전에 볼 수는 저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 직장이 없어지진 않은 거예요. 근데 저 고등학생분들은 직장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은 안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자동차 운전이 지금 사고가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기계가 운전하게 하면 사고가 훨씬 덜 날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 그 오차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좀 나요. 근데 그게 되는 건 사실은 시간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문제가 기계가 안전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운전하는 걸 금지할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 가서만 운전할 수 있게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통 예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운전석이 앞을 향해 있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9호선인가 10호선도 가끔 그런 기차가 있고, 삼척 강릉인가 가는 그 바다 열차 보면 기차가 이렇게 가운데 좌석이 있거든요. 바깥만 보면 양쪽 다. 그렇게 자동차 구조가 바뀌겠죠. 그리고 일단 땅에 계속 붙어 다닐지도 의심이.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모스크바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사실은 스페인은 산맥에서 못 가는데 그 전체 네덜란드까지 다 운하로 갈 수 있게 공사를 해놨거든요. 그 진짜 대운하죠. 그게 18세기 말쯤 시작해서 19세기 중반쯤 완성됐어요. 10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대공사예요. 근데 그걸 거의 쓰지를 못했어요. 왜 못 썼죠? 그 엄청난 사람이 죽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100년 정도 걸려서 유럽 전체를 운하로 다 뚫어놨거든요. 너무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길도 너무너무 좋아요.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유럽 사실 거의 웬만한 대도시는. 근데 그거 거의 못 썼단 말이죠. 왜? 왜 못 썼죠? 비행기가 있고. 비행기는 1910년대 만들어지니까 아니고, 대운하는 유럽 대운하는 1850년대에 거의 완성됐거든요. 그때 뭐가 발명됐죠? 기차. 그걸 1750년대, 80년대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차가 대운하, 유럽 대운하 완성에 맞춰서 발명될 거고.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 사실 그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 알파고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측면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거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1페이지 밑에 밑에서 더 내려가죠. 더. 자, 그 위로. 네, 과학. 제 오늘 그 특강이라고 하는 특강의 결론은 이거예요. 과학 및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이에 따라 이렇게 적어도 원리상으로는 남은 것은 시간 문제. 이제는 가능하게 된 방식들을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혹은 적용하도록 놓아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기이식을 할 능력이 과학